할머니, 아빠가 이 항아리 꼭 돌려드리래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12년 전 홧김에 아들을 내치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온 재벌회장 장금순 씨입니다. 차가운 돈 냄새만 가득하던 그녀의 집에 어느 비 오는 밤 낡은 항아리를 품에 안은 꼬마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아껴두었던 그 항아리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가슴 먹먹한 눈물과 통쾌한 사이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금순입니다. 남들은 제 이름 석자 뒤에 꼭 회장님 소리를 붙이죠.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유통그룹의 총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백화점 명품관 문을 닫고 저 혼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수천 명의 밥줄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여자.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참 우습지 않나요? 그 대단하다는 장금순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지금 시각 밤 11시 30분입니다. 서울 시내 야경이 발 아래로 쫙 깔린 평당 3억이 넘는다는 이 펜트하우스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지금 미역국 대신 독하기 짝이 없는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들이붓고 있습니다. 독하군. 목구멍이 타들어가네요. 식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위장이 찌릿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참 반갑습니다. 적어도 이스라림은 진짜니까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랑은 다르게 이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감각이니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요? 제 72번째 생일입니다. 아침에 가정부 박 씨가 눈치 없이 묻더군요. 회장님, 그래도 생신이신데 미역국이라도 한 솥 끓여 놓을까요? 새벽 시장 가서 소고기 양지머리 좋은 놈으로 끊어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됐어. 나 혼자 청승맞게 국물 떠먹을 기분 아니야. 그냥 치워. 그래요. 소리 지르고 내쫓았습니다. 박 씨,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저 늙은 노인네 생일상이 처량해 보이니까 챙겨주려던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이 널따란 식탁 12인용 마호가니 원목. 식탁 끝자리에 저 혼자 앉아서 가정부가 끓여준 미역국을 후루룩거리고 있는 제 모습.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납니다. 그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짐승이 사료를 먹는 거야. 같이 떠들고 맛있다 짜다 타박할 식구 하나 없는데 그게 무슨 밥상이야. 그냥 배 채우는 공정이지.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얼마나 조용한지 저기 벽에 걸린 앤틱 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똑딱 똑딱. 마치 제 남은 수명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 비웃냐? 그래, 웃어라. 시계한테 혼잣말을 다 하네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자식 새끼 하나 간수 못해서 12년 전에 내쫓고 남편은 진작에 저승으로 튀었고 남은 건 돈 냄새 맡고 모이는 파리떼들 뿐인데요. 아까 낮에 그 파리떼 중에서도 제일 왕파리 같은 놈이 다녀갔습니다. 제 조카 장기태. 우리 그룹 전무란 놈이죠.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구냐 했더니 퀵서비스랍니다. 문을 열어보니 사람 키만 한 꽃바구니가 현관을 막아서더군요. 새빨간 장미랑 백합을 아주 징그럽게도 섞어놨더라고요. 리본에 적힌 글귀가 가관입니다. 존경하는 고모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전무 장기태 올림? 제가 코웃음을 쳤죠. 만수무강,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속으로는 노인네 언제 죽나, 언제쯤 치매라도 걸려서 도장 내놓고 뒷방으로 물러나나 고사를 지내고 있을 놈이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그놈 눈빛을 봤거든요. 제가 작년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안경을 고쳤을 때
그놈이 제 떨리는 손끝을 보고 입꼬리를 실룩이는 걸 봤다고요. 아, 저 늙은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기태야, 꿈 깨라. 이 고모는 아직 눈도 밝고 귀도 밝아. 내 놈이 내 회사 돈으로 강남 룸살롱에서 법인카드 긁어대는 거, 뒷주머니 차고 앉아서 비자금 조성하는 거. 내가 모르는 척 해주니까 진짜 모르는 줄 알지. 나는 호랑이야.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사냥이 귀찮아서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라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이 회장 자리 어림도 없다. 그런데 기태 그놈이 보낸 꽃바구니 냄새가 참 역하네요. 어우, 무슨 백합 향기가 이렇게 지네. 꼭 장례식장 국화꽃 냄새 같네. 마치 고모님 미리 장례 치러드립니다 하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옵니다. 창문을 좀 열어야겠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환기 시스템이 최고급이라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훅 끼쳐오네요. 차가운 11월의 바람입니다. 저 아래 까마득한 곳에서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저기 저 불빛들 속에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아빠들. 시장 봐서 종종 걸음치는 엄마들. 학원 끝나고 떡볶이 사 먹는 애들. 지지고 볶고 싸워도 문 열고 들어가면 왔어? 하고 맞아줄 사람이 있는 집들 말입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득한 옛날에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환청인가 봅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서 웬 사내놈 목소리가 들리네요. 서준이, 제 아들 서준이입니다. 12년 전 오늘이었지요. 제 환갑잔치 날.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정재계 인사들 다 불러놓고 파티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그놈이 불쑥 찾아왔었습니다. 그 꽤 죄죄한 물감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요. 옆에는 만삭이 다 된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도 모를 가난한 며느리를 끼고서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소리는 못 지르고 이 악물고 으렁거렸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이밀어? 당장 안 꺼져. 그런데 그 녀석이 주섬주섬 뭘 꺼내더라고요. 보온병 하나랑 락앤락 반찬통 몇 개를요. 어머니, 호텔 밥 느끼하시잖아요.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부터 끓였어요. 뚜껑을 여는데 그 냄새. 지금 이 펜트하우스 거실에 가득 찬 저 역겨운 백합 냄새랑은 차원이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다 못해 쿰쿰한 집된장 냄새. 멸치 대가리 똥을 일일이 따서 볶은 뒤에 우려낸 육수 냄새. 이건? 그래요. 녀석이 어릴 때 제가 해주던 딱 그 방식 그대로 끓인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녀석은 모를 겁니다. 순간적으로 침이 고이고 코끝이 찡해지는 걸 들키기 싫어서 저는 더 모지게 굴었습니다. 이딴 개밥 같은 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가져온 거냐?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치워. 그러고는 그 보온병을 내 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에 촤르륵 쏟아졌죠. 두부랑 호박 건더기가 사방으로 튀고 그 구수한 냄새가 로비에 진동을 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들이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때 그 녀석의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상처받은 그 눈빛.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슬프디 슬픈 그 눈빛을요. 며느리가 쏟아진 국물을 닦으려고 쪼그려 앉는 걸 아들 녀석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여보. 어머니는 배가 부르시다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길로 녀석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나가서 그 계집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나 찾지 말고. 너 같은 놈 내 자식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미친년. 천하에 미친년이 따로 없지요.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그게 아들 목소리 듣는 마지막이고
녀석이 끓인 밥 냄새 맡는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바닥에 쏟아진 국물이라도 핫아먹을 걸 그랬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저를 위로해주나요? 그 잘난 자존심 지키겠다고 아들을 내쳤는데 결과는 보십시오. 12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 부고장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즉사, 장례식장에도 못 갔습니다. 제가 가면 녀석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왜 오셨어요? 하고 화낼까 봐서요. 아니,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그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볼 자신이 없어서요. 저는 비겁한 어미입니다. 돈으로, 그놈의 돈으로 사람 시켜서 장례비나 대주고 먼 발치서 영정사진만 훔쳐봤으니까요. 서준아, 엄마가 벌 받는 건가 보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된장찌개 냄새가 나니? 저기 저 백합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코끝에 계속 멸치 국물 냄새가 맴돌아 환장하겠습니다. 배가 고픈가? 아니야. 이건 배가 고픈 게 아니야. 속이 허한 거지. 오장육부가 텅 빈 것처럼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야. 기태 그놈이 보낸 꽃바구니가 꼴 보기 싫어서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지끈 대나무 바구니가 부서지는 소리가 경쾌하네요. 꽃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꼭 12년 전 바닥에 쏟아졌던 그 된장찌개처럼요. 회장님, 쿵 소리가 났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시끄럽네요. 경원 놈이 문 밖에서 묻습니다. 꺼져,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내 방에 발들이는 놈은 다 해고야. 그래요, 다 꺼져라. 나 혼자 있을 겁니다. 원래 호랑이는 혼자 사는 거니까요. 외로워도 추워도 아파도 혼자 핫고 혼자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서준아, 엄마는 사실 그날 내가 끓여온 찌개가 죽을 만큼 먹고 싶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면 내가 가는 맞아요? 하고 물어봐주는 그 말이 사무치게 듣고 싶었다. 늙으니까 눈물만 많아져서 주책입니다. 장금순, 정신 차려야지. 울면 지는 거야. 너는 울 자격도 없어. 내가 버렸잖아. 내 손으로 내쳤잖아. 그러니까 이 지독한 고요함도 이 뼈 시린 한기도 다 내 몫이야. 감당해. 죽을 때까지 내가 안고 가야 할 형벌이니까. 근데 거실 바닥이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보일러를 틀었는데도 냉골이네요. 제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더 춥군요. 아주 길고 추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 청승맞은 생일 얘기는 잘 들으셨는지요? 그날 밤 저는 남은 위스키를 다 비우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가시지 않는 냉기,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아들 녀석의 환청 때문이었겠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겁니다. 아마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온다고 떠들썩하던 날이었어요. 밤이 되자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군요. 창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번쩍거리고 정원의 나무들이 뽑힐듯이 흔들리는 아주 험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서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대는 겁니다. 삐삐삐. 이 늦은 밤,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놈이 이 밤중에 남의 집 초인종을 눌러대 경비실은 뭐 하는 거야?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거칠게 집어들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먼저 들려오더군요. 경비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떤 꼬마 녀석이 대문 앞에서 하도 악을 써서.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야, 너 안 가. 경찰 부른다. 경비원이 누군가를 거칠게 밀어내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아이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요. 비키세요. 아저씨 비키란 말이에요. 아빠가 이거. 우리 아빠가 이거 꼭 할머니한테 전해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라니요. 이 집의 할머니라고 불릴 사람은 저뿐인데 세상 천지의 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핏줄은 12년 전 집을 나간 아들 녀석의 자식뿐이지 않습니까? 저는 홀린 듯이 대문 개폐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여보내. 문 열어주라고. 잠시 후 으리으리한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 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에 쫄딱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10살 남짓한 사내 아이. 입술은 추워서 새파랗게 질려 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꼭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품에 무언가가 안겨 있었습니다. 자기 몸집만 한 흙투성이가 된 낡은 항아리 하나를 보물단지처럼 꼭 끌어안고 있더군요. 저는 뒷짐을 진 제 아이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뭐냐? 웬 쥐새끼 같은 놈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야?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에 안은 항아리를 제 앞으로 쑥 내밀며 소리치더군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 매실청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금괴를 들고 와도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한판국에 웬 거짓골을 한 꼬마가 매실청 항아리를 들고 왔으니까요. 뭐 매실청, 이 녀석이 지금 장난하나. 어디서 구정물 묻은 항아리를 들고 와서. 저는 아이를 내쫓으려 손을 휘젓다가 그 항아리의 뚜껑을 보고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덮은 낡은 천, 그리고 그 위에 묶인 노끈. 그건 12년 전 제가 직접 묶었던 매듭이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12년 전 아들을 내쫓던 날 말입니다. 아들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짐을 쌀 때 제가 부엌 구석에서 던져주듯 내밀었던 게 있었습니다. 나가서 배앓이 하지 말고 물에 타 먹어라. 하며 줬던 3년 묵은 매실청 항아리였죠. 그때 아들은 그 무거운 걸 굳이 챙겨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라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하더군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항아리 속에서 매실은 짓물러지고 숙성되어 검붉은 진액이 되었겠지요. 마치 자식을 향한 어미의 속이 문드러진 것처럼 말입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내가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 제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빗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대답하더군요. 아빠가 시켰어요.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들고 할머니 찾아가라고요. 아빠가 12년 동안 이거 아까워서 뚜껑 한 번 못 열어봤대요. 할머니가 주신 귀한 거라고 꼭 다시 돌려드리래요. 아빠, 내 아빠 이름이 뭔데? 저는 아이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아니 제발 맞기를. 모순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찡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이요. 화가 한서준이요. 쿵.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항아리를 아는 채로 말이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손자가, 그것도 아비가 남긴 유품을 들고 제 발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저 눈동자. 겁에 질려 있지만 옥이 가득한 저 눈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전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가져갈게요. 하며 저 항아리를 챙기던 아들 서준이의 눈빛과 똑같았으니까요. 세상에, 내 새끼 눈이네. 서준이 놈 눈을 쏙 빼닮았어.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아온 장금순 아닙니까? 저는 억지로 표정을 굳히며 짐짓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비 죽고 갈 데 없으니까 이거 핑계대고 찾아온 거냐, 돈이라도 좀 얻어볼까 하고. 아이가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러더니 주먹을 쥐고 당돌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거든요. 돈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아빠 약속 지키려고 온 거예요. 아빠가 꼭 돌려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 갈 거예요. 아이가 획 돌아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은 등짝이 빗물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죠. 저 조그만 녀석을 이 폭우 속에 다시 내보낸다고요? 아들의 핏줄을요?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 아이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밖을 봐라.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데 어딜 가겠다고. 너 이름이 뭐야? 아이가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이요. 10살이에요. 도윤이라. 이름 한번 촌스럽네. 서준이 그놈이 지었으니 오죽하겠어. 저는 툴툴거리며 거실 한쪽에 놓인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 여사, 지금 당장 나와봐. 애 씻길 물 좀 받아.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거 뭐 있나 찾아보고. 빨리. 가정부를 호출한 뒤 저는 도윤이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현관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죠.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매실청 항아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깨지면 큰일 날 보물이라도 다루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수건을 하나 던져주며 툭 내뱉었습니다. 뭐 하고 서 있어? 물 뚝뚝 떨어지는데. 닦아. 내 비싼 카펫 적게 하지 말고. 도윤이가 수건을 받아 들고 젖은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눈가가 붉게 물들더군요. 12년 전 아들을 내치고 텅 빈 방에서 홀로 울었던 그날 밤처럼 오늘 밤은 죽은 아들이 보낸 낯선 꼬마가 제 적막한 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준아, 내가 보낸 거냐? 엄마 심심할까봐 내 놈 대신 이 쬐그만 녀석을 보낸 거야? 매실청 항아리에서는 12년 묵은 새콤하고 씁쓸한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비 오는 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불청객. 과연 저와 도윤이의 동거가 순탄할 수 있을까요? 평생 혼자 살아온 깐깐한 할머니와 깡다구 센 손자의 기막힌 동거.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저와 이 꼬마 녀석의 동거가 순탄치 않을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단 하루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를 집에 들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던 적막강산 같던 제 집에 난데없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호텔 뷔페 부럽지 않은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갓 구운 크루아상에 훈제 연어 샐러드, 그리고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까지. 가정부 박 씨가 신경 좀 쓴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도윤이가 식탁 앞에 앉아서 입을 대빨 내밀고 있는 겁니다. 포크를 들 생각도 안 하고 접시만 노려보고 있길래 제가 한마디 했지요. 왜 안 먹어? 입맛에 안 맞니? 이거 한 접시가 내가 살던 동네 한 달 밥값보다 비싼 거야. 그러자 녀석이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대꾸하더군요. 안 먹어요. 냄새 나요. 냄새, 무슨 냄새? 이 최고급 버터 냄새가 역하다는 거냐? 네, 느끼해요. 그리고 저 핏물 나오는 고기 싫어해요. 우리 아빠가 해주던 거 달란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감히 대한민국 재벌 회장의 아침상을 거부해 제가 욱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내 아빠가 뭘 해줬는데 금송아지라도 구워줬다더냐? 계란말이요. 파 송송 썰어 넣고 당근 다져 넣어서 두툼하게 말아준 계란말이. 그거 아니면 밥 안 먹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호텔 스테이크를 마다하고 고작 계란말이를 찾다니요. 가정부 박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주방으로 달려가려는 걸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두세요. 박 여사 해주지 마.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주워 먹겠지.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저는 냉정하게 녀석의 접시를 치워버렸습니다. 녀석은 입을 꾹 다물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12년 전 제 앞에서 보온병을 챙겨나가던 아들 녀석의
그 고집스러운 눈빛이랑 어찌나 똑같은지. 독한 놈.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똥고집도 지 아비랑 판박이구나. 속으로는 혀를 찼지만 한편으로는 빈속으로 학교 갈 녀석이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빵 한 조각을 슬쩍 녀석 앞에 밀어주게 되더군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잠결에 웬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방 쪽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녀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더군요. 너 안 자고 뭐하냐? 제가 불을 켜자 녀석이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고 방 안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찝찝한. 그래요, 지린내였습니다. 너 설마? 제가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고급 거위털 이불 한복판에 큼지막하게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더군요. 10살이나 먹은 녀석이 오줌을 싸다니요. 도윤이는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잘못했어요, 할머니. 엄마 꿈꾸다가 저도 모르게. 평소 같았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겁니다. 이 이불이 얼마짜린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겠지요. 그런데 엄마 꿈꾸다가 그 말에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화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모 잃고 낯선 할머니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긴장했을 어린 녀석의 속내가 짠해서 말이죠. 울지 마, 사내 자식이 오줌 좀 쌀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질질 짜기는. 저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녀석을 욕실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젖은 이불을 낑낑대며 욕조에 집어넣었지요. 가정부 박 씨를 깨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새벽에 곤히 자는 사람 깨우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손자 녀석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욕조에 들어가서 발로 빨래를 밟은 것 말입니다. 세제를 풀고 이불을 밟는데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70 넘어서 오줌 싼 이불 빨래라니. 남들이 알면 윤 회장 다 죽었다고 손가락질하겠네. 툴툴거리며 발을 구르는데 참 이상하죠. 욕실 가득 퍼지는 그 지린내가 역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아들 서준이 녀석이 갓난쟁이 때 기저귀 갈아주던 냄새. 그 냄새가 기억 저편에서 되살아나더군요. 그래, 서준이 너도 참 오줌을 많이 쌌지. 내가 내 기저귀 빠느라 손목이 다 나갔었는데. 첨벙, 첨벙. 이불 밟는 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양주를 마실 때는 그렇게 춥더니 손자놈 이불을 밟고 있으니 온몸에 열기가 돌더군요. 한참 뒤에 깨끗하게 씻고 나온 도윤이가 욕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더군요. 할머니, 뭐 하세요? 저는 땀을 닦으며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하긴, 운동한다, 이 녀석아. 노인네는 하체 운동을 해야 오래 산다더라. 너 때문에 내가 새벽부터 강제 운동을 하네. 아주 고맙다, 고마워. 도윤이는 제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녀석, 우리 집에 온 뒤로 처음 웃은 겁니다. 그 웃는 얼굴이 어찌나 아들 녀석 어릴 때랑 똑같은지 저는 순간 울컥해서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집에는 냄새가 나야 한다더군요. 밥 짓는 냄새, 빨래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그동안 제 성에는 비싼 향수 냄새와 차가운 방향제 냄새뿐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쿰쿰하고 비릿한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제 조카 기태 놈이 냄새를 맡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꼬마가 진짜 핏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게 맞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 증거가 아주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보다 더 확실하고 더 징한 핏줄의 증거가 말이죠.
콩자반. 그래요. 그놈의 콩자반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도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꼴을 제 눈으로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윤이와 제가 지지고 볶으며 산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 조카 기태 놈이 기어이 사단을 내려고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더군요. 고모님, 이거 유전자 검사 키트입니다. 그 꼬맹이 머리카락 딱 한 올만 뽑아서 저 주십시오. 제가 인상을 쓰며 물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내 손자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기태 놈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고모님. 세상이 흉흉합니다. 서준이가 죽은 지가 언젠데 갑자기 아들이 튀어나옵니까?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이 세고 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죠. 혹시 압니까? 어디 고아원에서 굴러먹던 애 데려다가 연기시키는 건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놈이 나가고 난 뒤 제 마음속에도 찜찜한 구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이. 아들이 남긴 항아리를 들고 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100% 확신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 확실히 하는 게 좋겠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단 나으니까. 저는 그날 저녁 놈이 주고 간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요. 식탁에는 콩자반, 시금치 무침, 그리고 도윤이가 노래를 불렀던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녀석의 정수리를 가만히 노려봤습니다. 저 머리카락을 언제 뽑나?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뽑아야 하나?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녀석이 밥 먹는 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콩자반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있더군요. 야, 너 뭐하냐? 콩 가지고 장난쳐. 젓가락 놔두고 왜 숟가락으로 으깨? 제 타박에 도윤이가 움찔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웅얼거렸습니다. 그냥 먹으면 비린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으깨서 밥이랑 비벼 먹어야 고소한데. 아빠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으깬 콩자반. 제 아들 서준이가 딱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콩 씹는 식감이 싫다, 비린내가 난다 하면서 꼭 숟가락으로 콩을 으깨서 밥에 비벼 먹곤 했었습니다. 제가 복 나간다고 그렇게 혼을 냈는데도 그 버릇을 평생 못 고쳤지요. 세상에, 식성까지 닮았어? 가슴이 두근거려 물 한 모금을 마시려는데 녀석이 기분이 좀 풀렸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비비면서 무심코 부르는 노래. 그런데 그 멜로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아이돌 노래나 부르지 환갑 넘은 노인네들이나 알 법한 이 노래를 10살짜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도윤이는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하더군요. 네, 이거요? 우리 아빠가 맨날 부르던 건데요. 아빠가 술 드시거나 비 오는 날이면 꼭 이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다 외웠어요. 왜요? 할머니도 이 노래 아세요? 알다마다, 알다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백아가씨. 서준이 녀석의 18번이었습니다.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린 서준이는 혼자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었지요. 엄마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다 커서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술 한 잔 걸치면 꼭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이 어린 녀석이 똑같이 흥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콩자반을 으깨 먹는 숟가락질. 무심코 흥얼거리는 옛날 유행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유전자 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사기꾼이 이런 것까지 흉내낼 수 있겠어요. 이건 피 속에 새겨진 기억이고 생활 속에 스며든 습관인데 말이죠.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기태놈이 준 유전자 검사 키트였지요. 도윤이가 그걸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저는 녀석이 보는 앞에서 그 봉투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가루가 식탁 위에 눈처럼 떨어졌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쓰레기야.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 쓰레기요? 왜 밥상에서 쓰레기를 찢으세요? 그러게나 말이다. 할미가 노망이 났나 보다. 도윤아, 많이 먹어라. 콩자반 더 줄까? 할미가 내일은 더 푹 삶아서 부드럽게 해줄게. 진짜요? 우와, 할머니 최고. 도윤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 위로 죽은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군요. 제 눈에서 주책맞게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준아, 봤냐? 네 아들 맞다. 네 새끼 맞어. 의심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거려. 못난 어미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간 아들이 저 외롭지 말라고, 그리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려고 보낸 선물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잤습니다. 조카 기태놈이 아무리 쑤셔대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래 해도 도윤이는 제 핏줄이고 제가 지켜야 할 하나뿐인 식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굳히자마자 기태놈이 아주 비열한 짓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안 되니까 이제 집 밖에서 저를 흔들어 대더군요. 세상에, 신문 일면에 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막힌 사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얄궂습니다. 이제야 겨우 제 핏줄을 확인하고 두 다리 뻗고 자나 싶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조간신문을 펼쳐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면 톱 기사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유통대모 장금순 회장. 치매 초기 증상 의혹. 정체불명 소년에게 억대 지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치매라니요. 억대 지원이라니요. 기사를 읽어보니 소설도 이런 삼류 소설이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길 가던 고아를 손자로 착각해 지대드렸고 회사 자금까지 그 아이에게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태,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제 조카 기태놈이 기자들에게 돈을 뿌려 써갈긴 찌라시가 분명했죠. 당장 회사 홍보실에 전화해 고소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인터넷에는 노망난 회장, 장 회장 은퇴설이 도배가 된 뒤였습니다.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주주들은 해명하라며 아우성이라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건 떨어지는 주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도윤이 때문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이가 들어오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단정하게 입혀 보낸 교복 셔츠는 단추가 뜯어져 있고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더군요. 그 투성이가 된 얼굴로 녀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아, 너 꼴이 이게 뭐야? 누구랑 싸웠어? 어떤 놈이 내 새끼를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달려가 녀석의 어깨를 잡자 녀석이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안 싸웠어요. 그냥 넘어졌어요. 거짓말 마라. 넘어진 놈 옷이 이렇게 찢어져. 바른 대로 말 안 해? 제가 다그치자 녀석이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녀석이 뱉은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미쳤대요. 할머니가 노망나서 저 같은 거 데려다 키우는 거라고. 곧 회사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안 미쳤다고. 우리 할머니 진짜 회장님이라고.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이 어린 것이 학교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어른들의 더러운 싸움에 아이가 휘말려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에 까진 무릎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네가 험한 꼴을 당했구나. 할머니 진짜 쫓겨나요? 저 때문에 회사 뺏기는 거예요? 누가 그래? 어떤 놈이 그딴 소리를 해. 걱정 마. 할미 끄떡없다. 눈 하나 깜짝 안 해. 큰 소리는 쳤지만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를 하며 기태 놈을 어떻게 요절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도윤이가 화장실 가나? 하고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현관 앞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이였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어깨에 그 낡은 가방이 메어져 있더군요. 처음 이 집에 올 때 들고 왔던 아들 서준이의 유품인 매실청 항아리가 들어있던 바로 그 가방 말입니다. 녀석이 운동화 끈을 묶으며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나가 녀석의 가방끈을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도윤이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녀석이 애원하듯 말하더군요. 노세요, 저 갈래요. 저 그냥 갈래요. 가긴 어딜 가, 갈 데는 있고 이 녀석이 정말 할미 속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을 했나. 저 때문에 할머니 욕먹잖아요. 애들이 그랬어요. 제가 있으면 할머니가 다 뺏긴다고요. 제가 없어져야 할머니가 산다고요. 크크, 저 다시 옥탑방 갈래요. 아빠 냄새 나는 대로 갈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모진 말에 상처받고 묵묵히 짐을 싸서 나가던 아들 서준이의 뒷모습. 그때 제가 잡지 않아서 자존심 세우느라 보내버려서 결국 아들을 영영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손자가 또다시 저를 위해 떠나겠다고 합니다. 제 핏줄을 또다시 길바닥으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지요. 저는 도윤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의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안 돼, 못 가. 절대 못 가. 내가 왜 가? 여긴 내 집이야. 내 아빠 집이고 내 집이라고. 하지만 저 때문에. 입 다물어. 도윤아, 잘 들어라. 도망은 비겁한 놈들이나 치는 거야. 죄 지은 놈들이나 도망가는 거라고.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지. 할미도 잘못한 거 없다. 우린 당당해. 저는 녀석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평생 가장 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풀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 밥 든든히 먹어도 할미가 내일 보여줄 게 있다. 보여줄 거요? 그래. 할미가 왜 호랑이라고 불리는지, 내 새끼 건드린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너는 딱 내 뒤에 숨어서 구경만 해. 알았어? 도윤이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니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기태야, 내가 감히 내 영린을 건드렸어.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어. 내가 치매라고. 그래, 자식 내치고 12년을 독하게 산 내가 미친년 맞다. 내일 이사회에서 그 미친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폭풍전야의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나겠지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 뒷방 늙은이가 될지 아니면 당당한 할머니로 남을지.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됩니다. 과연 제가 준비한 한 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듯 말이죠. 그리고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는 도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자. 할미가 오늘 아주 멋진 구경 시켜줄게.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살벌하더군요.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에는 이미 이사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우려, 그리고 이제 노인네는 물러날 때가 됐지 하는 무언의 압박감. 그 한가운데 제 조카 기태가 상석 바로 옆에 앉아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제가 도윤이를 데리고 들어가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회장님 신성한 이사회장에 어린애를 데리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기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고모님, 아니, 회장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언론이고 주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정체불명의 아이한테 회사 돈을 퍼준다는 소문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다니요. 정말 편찮으신 겁니까? 아주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요양하시는 게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도. 맞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 테니 경영권은 넘기시죠. 하이에나 때가 따로 없더군요. 제가 먹이를 주며 키운 놈들이 이제 와서 내 살점을 뜯어먹겠다고 달려드는 꼴이라니. 저는 도윤이의 손을 놓고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잡고 기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태야. 네, 회장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정말 노망이 나서 핏줄도 못 알아보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냐? 증거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유전자 검사도 없이 덜컥 아이를 들이시고. 저희는 회사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태 놈은 그게 제가 서명한 사임서인 줄 알았나 봅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꺼낸 건 사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을 기태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촤르르. 종이 수십 장이 기태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태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든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그건 회계장부도 비자금 내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12년 전부터 제 아들 서준이가 저에게 보냈던 편지 수신 기록과 그걸 중간에서 가로챈 기태 놈의 우체국 수령 서명, 그리고 편지를 파쇄기에 넣고 있는 놈의 CCTV 사진이었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라. 이게 내 조카라는 놈이 한 짓이다. 제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12년. 무려 12년이다. 내 아들 서준이가 집 나가서 고생하면서도 명절마다 내 생일마다 보냈던 편지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자가 태어났어요. 하며 보냈던 그 수십 통의 편지들. 기태 내 놈이 중간에서 다 가로챘더구나. 그게 무슨... 기태 놈은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놈이 비서실장 매수해서 내 눈 가리고 귀 막았지. 내가 아들 소식 알게 되면 네 놈한테 콩고물이라도 안 떨어질까 봐. 내가 아들이랑 화해하면 네 입지 좁아질까 봐. 내 새끼 편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그래, 자식 내치고 12년을 까막눈으로 산 내가 미친년 맞다. 하지만 멀쩡한 남의 자식 편지 훔쳐서 부모 자식 사이 영영 갈라놓은 너는, 내 놈은 제정신이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사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돈 문제야 덮을 수 있다 쳐도 이건 폐륜이거든요. 천하의 몹쓸 짓이거든요. 이사들도 혀를 차며 기태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뭐 내 손자가 가짜라고? 내 재산을 노린다고? 저는 도윤이를 제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 병상에서 그렸던 그림들이었죠. 저 멀리서 저를 그리워하며 그린 제 초상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그림들 내 아들 서준이가 죽기 전에 그린 거다. 이 아이가 유품으로 가져온 거야. 내 놈이 아무리 이간질을 해도 핏줄은 못 끊어. 내가 훔쳐간 편지 대신 이 아이가 제 발로 찾아왔어. 이게 하늘의 뜻이다. 기태놈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겠지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요. 장기태, 넌 해고다. 내 회사에서, 내 집안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늙은 호랑이가 어떻게 사람을 찢어놓는지 보게 될 거다. 알겠어? 기태는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고모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녀석은 조카가 아니라 내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훔쳐간 도둑놈일 뿐이었으니까요. 상황이 정리되자 이사들이 쭈뼛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사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죠. 됐다. 다들 자리 지키느라 고생들 많네. 그런데 나도 이제 지친다. 이깟 회장 자리가 뭐라고 내 새끼 편지 한 통 못 받아보고 살았나 싶어서.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제 손 안에 쏙 들어오더군요.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한 걸 놔두고 저는 그동안 저 차가운 결제 서류만 만지고 살았던 겁니다.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 테니 알아서들 해. 나는 이제 회장 노릇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갈 거니까.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누군가 묻더군요. 제가 도윤이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어디 가긴. 내 새끼 밥해 먹이러 간다. 12년 동안 못 끓여준 된장찌개 실컷 끓여주러 간다.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번쩍거리는 카메라 플래시도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내 편, 내 핏줄이 서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멋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존경하는 회장님 소리를 10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더군요. 그래, 서준아. 엄마가 이겼다. 네 아들 엄마가 지켰어.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자,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회장 명함도 다 버리고 떠날 시간입니다. 진짜 사람 사는 집으로 진짜 식구가 되러가는 마지막 여정. 그 따뜻한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그 난리법석을 치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이사회장을 나온 뒤 미련 없이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으리으리하던 강남 펜트하우스도 처분했지요. 지금 제가 어디에 있냐고요? 서울 외곽 마당이 있는 조그만 2층 주택입니다. 대리석 바닥 대신 흙을 밟을 수 있고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따스한 햇살이 주방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집이지요. 지금 저는 명품 정장이 아닌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 앞에 서 있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 끓는 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립니다. 오늘 메뉴가 뭐냐고요? 척하면 척 아시겠지요?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12년 전 제 아들 서준이가 저 주려고 끓여왔다가 바닥에 쏟아버렸던 그 찌개. 그때 냄새만 맡고 못 먹었던 그 안이 서린 찌개를 오늘 제가 다시 끓이고 있습니다. 멸치 대가리랑 똥을 일일이 따서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고요.
집된장을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체에 곱게 내립니다. 거기에 두부는 숭덩숭덩 썰어 넣고 청양고추 두어 개 썰어 넣어서 칼칼하게 맛을 냈지요. 그래, 이 냄새야. 주방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1년 전 제 생일날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환각처럼 맡았던 그 냄새가 이제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 이제 6학년이 된 우리 도윤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주방으로 달려옵니다. 녀석 키가 1년 사이에 한 뼘은 더 컸습니다. 얼굴에도 제법 살이 붙어서 이제는 꾀죄죄한 티를 완전히 벗었지요. 우와, 할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오늘 된장찌개예요? 그래, 코는 개코라니까. 손부터 씻고 와. 밥 다 됐다. 저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서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 반찬이라곤 김치랑 고등어구이 한 토막뿐이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입니다. 도윤이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그리고 뜨거운 찌개 국물을 후후 불어서 한 입맛을 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녀석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맛이 없으면 어쩌나, 옛날 아빠 맛이 아니라고 실망하면 어쩌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거든요. 도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를 보며 활짝 웃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우리 아빠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 묵혀있던 12년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입에 맞아? 그럼 됐다. 많이 먹어라. 저는 밥 위에 고등어 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녀석이 볼이 미어 터져라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도윤아. 네, 냠냠. 너 식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냐? 식구요? 가족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한자를 풀면 밥식자의 입구자를 쓴다.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야. 피를 나눴다고 다 식구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밥을 마주보고 같이 떠먹어야 진짜 식구인 거야. 도윤이가 밥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랑 할머니는 진짜 식구네요? 맨날 같이 밥 먹으니까. 그렇지. 우린 진짜 식구지. 그러니까 도윤아,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밥은 굶지 마. 아무리 슬퍼도 밥심으로 버티는 게 사람이야. 알았지? 네, 알겠어요. 할머니도 굶지 마세요. 약속. 녀석이 새끼손가락을 내밀더군요. 저도 주름진 손을 뻗어 그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네요. 저 붉은 노을 너머 어딘가에서 제 아들 서준이와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서준아, 보고 있니? 네 아들 엄마가 굶기지 않고 잘 키우고 있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행복 엄마가 이제야 알 것 같다. 돈다발 깔고 앉아있을 때는 몰랐던 행복이 이 뚝배기 한 그릇 안에 다 들어있었구나. 제 눈가가 촉촉해지지만 더 이상 슬프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함께 내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무엇을 드실 건가요? 화려한 반찬은 없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보글보글 끓는 찌개 하나 놓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셨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집불통 장금순 할머니의 늦깎이 육아일기 12년 만에 다시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따뜻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